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창밖을 보니까 아주 미세먼지가 많이 껴있습니다. 아주 답답해요. 마치 우리 미래의 시험 성적 같네요. 네, 아니죠. 예, 우리의 미래는 아주 맑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먼지 대신 다 마시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지요. 네, 먼지를 마시고 왔더니 목이 아프지만 공부해야지요. 우리가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질서의 성립인데요. 1차 세계대전 후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국제질서를 정립을 했고요. 국제연맹과 관련된 내용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러시아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중에 빠졌잖아요. 그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혁명들이 일어났는지,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질서의 정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난장판이었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전후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이 연합국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14가지의 이제 평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14가지의 평화 원칙을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전쟁이 너무 크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설정을 했는데요. 우선은 국가 간의 비밀 외교, 얘네끼리 편먹고 쟤네끼리 편먹고 이런 외교를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군대를 조금 줄이자, 이런 군비 축소를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사 배울 때도 나올 텐데, 민족 자결주의, 애들이 자결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 죽냐 이게 아니라요. 민족 자결은 민족이 스스로 자기가 운명을 결정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민족 자결주의, 네 민족의 일은 네가 결정해. 계속 식민지로 남을 건지 독립을 할 건지 그건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민지로 남아있는 국가들이 없고 다 독립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고요. 패전국들은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는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뭘 했냐면 국제 평화를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국가 간에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이걸 말려주는 애가 없네, 이런 국제 평화 기구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민족 자결주의예요. 잘 나오는 거. 네, 이 파리 강화회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승전국이 많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하고요. 패전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복적으로, 응징적으로 가혹한 응징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전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독일과 전승국,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들이죠. 영국이나 프랑스라던가 이런 나라들과 맺은 조약이 있는데요. 그 조약이 그 유명한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독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아무래도 이 전쟁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어마무시한 이런 응징을 가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독일의 영토가 겁나게 축소됩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군비를 축소한다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제한합니다. 너 이거 이만하게는 더 이상 못해, 너 또 전쟁 일으키려고 하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막대한 배상금,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해서 독일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자초한 거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응징을 줬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베르사유 조약, 독일과 전승국 간에 맺은 조약인데 너무나 가혹하게 응징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윌슨이 제안했던 14가지의 평화 원칙 중에 우리가 국제 평화 기구를 만들자, 어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평화 기구를 드디어 만듭니다. 그 이름은요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N 있잖아요. 그 UN 전에 있던 기구가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근데 이 국제연맹의 한계점에 대해서 잘 물어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세요. 우선 한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불참했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원투펀치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국제연맹에서 어떤 걸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을 어겼다라고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랑 B랑 싸운다 그러면 군사를 보내서 그 녀석들을 혼내주는 게 아니라 하지마 이런 말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맹의 한계는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불참했다는 거, 그리고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 요거 두 개의 한계점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러시아 혁명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우리 산업화 배웠잖아요.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요,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생산량도 많아지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성장을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성장을 한 반면에 그들의 조건이나 대우 같은 거는 그다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도 점점 심해지고 자본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당하고, 네, 아주 슬픕니다. 이때 유행했던 사상이 바로 공동생산, 같이 일하고요, 공동분배 똑같이 나눠줘서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는 이런 사회주의 같은 게 이 노동자들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좀 대우받고 살고 싶다, 이거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자들의 개혁 요구가 많이 있을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네, 제목부터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피해 일요일, 뭔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요. 아무튼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러일 전쟁이죠. 근데 이겨도 시원찮을 판에 졌습니다. 졌어요. 그래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서 결국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위를 좀 달래줘야 되는데 또 정부에서 무력으로 진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위가 격화됐고요. 우선 정부는 그래, 내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 줄게, 그리고 의회, 그래 너네가 의회를 요구한 다음에 의회도 내가 약속해 줄게 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더 전제 정치,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죠. 이 황제의 전제 정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했더니 무력으로 진압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네, 본격적인 러시아 혁명의 시작입니다. 2월 혁명, 10월 혁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책에 따라서 3월 혁명이나 11월 혁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2월 혁명, 10월 혁명은 러시아력을 따른 거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2월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월 혁명은요, 우리가 러일 전쟁에서 지고 러시아가 그 이후에 러시아가 또 1차 대전에도 참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기면 원래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지고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또 악화가 됩니다. 이 노동자들이 그렇죠, 이제 분노합니다. 분노해. 그래서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노동자와 군인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요. 이게 점점점 격화돼서 소비에트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중요합니다. 소비에트는요, 뭐 대표자 회의 또는 뭐 평의회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노동자 계층의 대표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에트를 결성하고 이제 혁명을 추진했고요. 그 결과 황제를 쫓아내고 드디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해요. 2월 혁명, 1차 대전에서 계속 지니까 열받아. 야,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하냐. 노동자랑 이제 군인들이 시위를 하게 되고요. 소비에트라는 기구를 결성한 다음에 황제를 쫓아내고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네, 2월 혁명이 끝나고 드디어 황제정을 붕괴시키고 나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개혁을 해주겠지? 전쟁도 그만하겠지? 아니요. 뭔가 개혁도 하지 않고요. 전쟁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쯤에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 레닌이 바로 볼셰비키,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 다수파라는 뜻인데요. 이 볼셰비키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드디어 정권을 잡고요. 임시정부를 쫓아내버리고 드디어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합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10월 혁명, 임시정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 레닌의 볼셰비키가 드디어 정권을 잡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네, 10월 혁명 이후에 레닌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뭘까요? 그렇죠. 국민들이 야 전쟁 좀 그만해라. 그래서 전쟁을 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요. 경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레닌은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가져가게 하고요. 공동생산, 공동분배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너무나 급진적으로, 너무나 급속하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경제가 오히려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경제정책, 영어로는 이제 NEP거든요. 그래서 NEP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 신경제정책의 이제 간단한 의미만 알면 되는데요. 앞에 말했듯이 사회주의 개혁을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왔고요. 자본주의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제정책,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이런 뜻이고요. 뭐 소규모 기업 활동이라던가 그다음에 자기가 먹고 남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게 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New Economic Plan, 영어 잘하죠? 그래서 NEP라고 합니다. NEP, 신경제정책 알아두세요. 네, 이 러시아는요, 아까 전에 혁명을 하고 나서요, 이 레닌이 사회주의를 세계 곳곳에 더 확산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국제공산당 기구를 만들고요, 아직도 이제 주변 국가들을 봤을 때 이런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네 나라를 지원해 줄게. 이런 활동을 해서 곳곳에 사회주의의 단체라던가 사회주의 공화국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 사회주의 공화국 15개를 합쳐서 바로 그 유명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름 겁나 기네요. 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을 만들게 됩니다. 네, 레닌이 죽고 그의 이제 후계자였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스탈린, 강철이라는 뜻이죠. 이 스탈린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독재를 강화하게 되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했던 건데요. 정부 중심으로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독재를 강화했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네,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고요. 윌슨이 제안한 14개의 평화 원칙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평화기구의 창설, 이 두 가지 조항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민족 자결주의는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가 결정해라. 그래서 많은 민족이 독립을 하면서 패전국들이 많은 식민지를 잃게 됐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 파리 강화회의 성격이 패전국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그리고 독일과 승전국 사이에 맺은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독일에게 가혹하게 응징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많은 불만을 가졌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화기구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국제연맹이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잘 나온다고 했죠. 강대국들이 불참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군사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 이거를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계점 잘 알아둬야 되고요. 러시아는요, 이때 노동자들이 많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터진 사건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러일 전쟁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계속 전쟁만 하니까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정부가 무력으로 이걸 진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죠. 국민의 자유의 권리를 인정해주겠다, 의회를 설치해주겠다. 그런데 제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고요. 드디어 이제 러시아 혁명이 터지는 거죠.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 있는데 2월 혁명은 1차 대전 좀 그만해라, 노동자랑 이제 군인들이 시위를 하게 된 거고요. 소비에트를 결성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임시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10월 혁명이고요. 레닌의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됐다는 거. 레닌은 전쟁을 바로 그만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와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 신경제정책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화국 15개를 모아서 소련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레닌의 이제 후계자인 스탈린이 독재를 강화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요. 선생님 생각도 많이 하세요. 네, 선생님 생각 하기 싫다고요? 예, 그래도 조금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